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8월 전망 냈던 거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헨리 팍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목적에 따라 인하했을 경우 경기에 어떤 반영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실업률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를 9월에 50bp를 벌써 했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영향은 뭐 벌써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금리 인하 후에 괜찮습니다.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물가를 잡고 고용을 증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가는 2%대에 들어왔고, 반면 고용이나 뭐 실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나빠질 수 있다라고 미국의 연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경기에는 분명 도움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5.5에서 5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금리가 높은 상태고 금리를 안 낮춰주니까 기업들이 추워서 예를 들어 2명 고용할 거 1명 고용하고 뭐 4명 할 거 2명 하고 100원 투자할 거 50원 투자 이랬다면 연준이 50을 내려줌으로써 야 너희들 기업들 우리가 경제가 진짜로 여기서 더 나빠지면 금리를 더 낮춰주고 다른 정책을 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 고용하고 투자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경제는 심리고 항상 이런 통화 정책은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나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금리를 내리면 주가도 빠지고 경기가 빠지는 이유가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이미 경기는 나빠지는 가속도 때문에 나빠지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건데 이번에는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1월에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오히려 생기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간단한 건데 제가 답을 또 같은 분이 질문을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ABCD in the morning 분도 질문 주셨어요. 현금 보유 시 달러로 보유하고 싶은데 외화 예금과 RP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외화 예금이라고 하면 은행이 되겠고요. RP는 이제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신용도나 이 뭐랄까요? 안전성으로 보면 당연히 은행에 있는 외화 예금이 낫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RP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망하거나 이거를 못 돌려줄 가능성은 전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또는 파는 RP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화 예금하고 RP 중에서는 결국은 이자율이나 이런 수익률이 높은 걸 찾아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대신 그걸 제공하는 금융회사, 은행이 됐던 증권사가 됐던 재무제표 한번 보시고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맨달러로 보유하는 거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인한테는 맞지 않고요. 그냥 금융기관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봉 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AI 쪽 주식들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9월 금리 인하 후에 경기 침체 혹은 둔화가 오는 모습이 나와도 AI 주도주가 버틸까요? 종목별 분기 실적에서 EPS와 전망이 좋다면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릴 때 어떤 종목의 비중을 줄일지 고민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 7대3의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원칙을 따르신다고 하면 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AI 쪽은 일단은 엔비디아 전고점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큰 핌이 무너질 때는 시장이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걱정하신다고 하면 내가 AI를 팔고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거는 시장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AI보다 다른 종목이 더 갈 것 같아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보통은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대3을 지킬 때 7은
자기가 생각한 핵심적인 주식, 뭐 예를 들어 애플, 워렌 버핏을 치면 애플도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되고 계속 뭐 코카콜라도 되고 오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져가시고 요 30을 예를 들어 얘기하신 것처럼 AI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30을 가지고 현금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핵심 주식을 줄여서 뭘 바꾸는 결정은 이거는 현금 비중을 줄일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보고 싶다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로 주가가 빠져서 이걸 팔겠다든지 이럴 때만 하는 거고요. 현금 비중을 조절할 때는 30 갖고 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게 싫으시면 내가 100을 다 갖고 있는데 주식을 줄이고 싶으시면 일률적으로 모든 종목을 까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걔가 오르잖아요. 정신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갖고 있는 게 물리는 것보다 판 게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은 가장 싫어해요. 제 경험상 책을 보거나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7대3에서 3을 갖고 현금을 조절하시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은 100의 주식에서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나 ETF를 일률적으로 30을 까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영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또 주셨어요.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밀리고 있는데 해리스가 되는 시나리오도 궁금합니다. 인도에 투자하고 싶은데 인도는 너무 어렵네요. 어떤 섹터가 어떤 수혜가 갈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해리스가 되는 시나리오나 트럼프가 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은 명확합니다. 펜실베니아, 뭐 플로리다, 위스콘신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있잖아요. 여길 누가 이기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당선 확률하고 전체 전국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미국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사이트가 나와요. 이 중에 주별로 여론조사 사이트를 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 스윙 스테이트에 각각의 지금 그 지지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서부 동부 이 해안가는 전부 민주당이고요. 중부 남부는 전부 공화당이에요. 그럼 이제 스윙 스테이트 8개, 7개 이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누가 이기는지를 보시는 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인도는 어차피 개별 종목 투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좌 만드는 게 제가 이것도 한번 리포트 쓴 적이 있고 여기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투자하시려면 미국에 상장된 인도의 ADR 종목을 하시거나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인도 ETF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 인도는 루피 환율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피 환율이 계속 절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인도 올해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굳이 미국이라는 대안을 놔두고 인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를 갖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근 케이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의 50년채, 100년채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나오면 영향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 금리가 낮았을 때 특히 나왔었어요. 2020년 이때.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재정을 계속 써야 되고 결국은 재정을 쓰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 장기채를 찍어가지고 이 금리를 픽스하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서 50년채, 100년채를 찍는 게 좋은지는 아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미국의 재무부가 됐던 뭐 정부기관 사람들이 됐던. 만약에 50년채, 100년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짜리 국채랑 10년짜리 국채 금리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가 거의 일반적인 거고 2%가 물가라고 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4%의 명목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 거라고 결국은 보면 선진국이니까 그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도 툭 떨어지거든요. 그게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년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장기적으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성숙되는 국가이니까 성장률이 아주 느리게 떨어질 거야. 그럼 금리도 느리게 떨어지겠지? 느리게 떨어지는 금리를 먹으려면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아마도 미국에서
50년, 100년치를 실제 발행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정은 일반적인 순환매일 뿐 거기 달렸던 거 두 번째입니다. 애플 드로이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기 침체, 고용 부분 이것도 생각보다 큰 조정의 핑계인지 그리고 대선, 중동 확정까지 연말 이후에나 장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벌써 결과가 나온 거라서 제가 해석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순환매로 끝났고 미국 장은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엔비디아도 내고 뭐 지금 주가는 미국은 좋아요. 결국은 그 당시를 저는 복귀하려고 이 질문을 그냥 하는 건데 8월 5일에 우리나라 장이 200 몇십 포인트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나스닥이 그러니까 개장할 때 마이너스 6.7인가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날 양봉을 내고 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말은 경기 침체 나오고 임시 FOMC를 해서 금리 별리가 다 나왔거든요. 아시아에서 너무 한국하고 일본이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날 미국이 주가를 땡기고 나니까 그런 말이 쏙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현재로서 대선 전까지는 몇 주 안 남았지만 1,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결국 유동성의 함수였고 이때도 지나치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금리의 움직임이 세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일부 공급하면서 재무부 개정 쪽에서 공급하면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결국 유동성을 갖고 올해 3월 길게 보면 작년 3월 SVB 때부터 컨트롤했던 거고 그게 유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까지 장이 가는 게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대선 전까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굳이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했고 재정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말로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로라도 우리 유동성이 너무 많고 재정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일부 조금 줄여야 되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선까지는 장이 괜찮을 것 같고 대선 이후에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중동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핑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핑계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이게 진짜로 빠져야 되는 거라면 항상 생각하실 게 리만 사태 같은 거냐, IT 버블 같은 거냐,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냐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짜리 조정도 와요. 나스닥도 이번 고점에서 20% 빠졌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 금방 회복을 하는 거면 여기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많이 팔고 많이 사는 매매는 사실 언제 해야 되는 거냐? 50% 가까이 빠지고 조정이 1, 2년 지속될 때 이럴 때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검하얀님께서 주셨는데 일반인이 미국 주식 장투를 한다면 S&P 500과 나스닥 100 중 무엇이 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각 지수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는 게 다우존스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나스닥보다는 S&P나 다우가 낫고 특히나 내가 주식을 안 해봤다. 특히나 주식만 빠지면 미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다우존스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 가장 최근의 약세장이 언제였냐면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빠지고 미국 금리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다우존스가 얼마 빠졌냐 1년 동안 9%가 안 빠졌어요. 나스닥이 거의 30% 빠지고 S&P 20% 빠질 때 다우는 9%밖에 안 빠졌거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다우도 올라갈 때도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 성격상 조금 올라가는 게 덜하더라도 내릴 때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다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다우존스가 S&P나 나스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처음으로 주식을 하고 장투하고 뭐 적립식 하겠다 이런 분들은 나스닥 아니고 S&P도 아니고 다우존스 ETF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 ETF는 미국에 상장된 DIA라는 게 가장 크고요. 요거 보통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빅초이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그 옛날에 야구 선수 빅초이 님인지 너무 궁금한데 아니시라고 믿고요. 이번 하락장은 순환매 관점에서의 흐름이고 FOMC 이후 다시 빅테크나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내장도 순환매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사이에 금융이나 조선 방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사실 한국 증시는 지수로만 보면 이제 고점에서 아직도 10% 밑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삼성전자 주가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국의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하이닉스는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 정확하게 주신 것처럼 순환매 흐름이고 FOMC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인 하이닉스가 14만 얼마에서 거의 18만 얼마까지 금방 반등을 했고 바이오도 반등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존에 좋았던 수출주들이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고 저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9월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 전까지 강화가 될 거고요. 저는 한국장은 제가 뭐 한국장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거든요. 게임이 안 되게 이제 꼴찌입니다. 중국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다 보더라도 꼴찌예요. 특히 달러로 보면 더욱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오르지 못해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팔았는데 얘를 언제 다시 사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미국장이 많이 빠질 때 이번에는 조금 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에어조단23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M7이 계속해서 잘 나갔던 이유는 매출도 잘 나오는 성장 기업이면서 높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배당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으니 그랬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걸 생각해 보면은 M7에서 벗어나 더 살 만한 주식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요? 최근 러셀 2000이 오른 것처럼 그동안 고금리로 눌려 있었던 섹터로의 순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일부 나타났죠. 올해 지수를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오름폭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S&P 500이 조금 더 많이 오르고 나스닥은 전고점을 못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서 주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러셀 2000이 많이 오른 상태였지만 또 최근만 놓고 보면 러셀 2000은 주식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이 사이클을 경기가 이미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다고 생각하시면 러셀 2000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기 때문에 금리가 나빠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경기는 나빠질랑 말랑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러셀 2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M7이나 이런 빅테크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올해 어느 정도 작년하고는 다르게 다른 종목들도 조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M7을 코어로 가져가되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JMB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자기 불 스티프닝이 아니라 베어 스티프닝이 발생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금리 올리면서 금리 곡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시적일지 그래서 다시 불 스티프닝으로 갈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 사이클로 가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지만 금리를 완만하게 인하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을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불 스티프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연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리 내려갈 것 같냐 올라갈 것 같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아셔서 조금 어렵게 쓰셨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 차이가 뒤집혀지는 거고요. 스티프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떨어져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건데 불 스티프닝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스티프닝이 되는 거고요. 베어 스티프닝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티프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과정이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티프닝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나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하고 나서 10년물 금리가 4%를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항상 금리 인하 초기에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밴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이기 때문에 100을 빼면 4%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1월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지표도 좋고
대선이 끝나고 FOMC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이 4%까지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11월, 12월에 금리를 뭐 25가 됐든 50이 됐든 내릴 수 있다라고 보면 5가 아니라 4.5, 4.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물은 3.5, 3.25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 정도의 금리는 결국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연준이 9월 점도표에서 내년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봤기 때문에 10년물은 천천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에스트로 정님이 다음 질문 주셨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기사에는 이것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유가도 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여전히 이것도 몇 번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2,000km면 서울 부산 왕복을 4번 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서 지상전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그냥 평야라고 해도 하기 힘듭니다. 달려오다가 지쳐요. 근데 중간에 나라들이 많아. 이라크도 있고 말을 많거든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친구랑 너무 사이가 나쁜데 서울 부산 살잖아요.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싸워봤자 전화로 싸우는 거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전화로 싸워도 기분 나쁘고 짜증은 나지만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할 때는 미사일 정도만 쏘는 거고, 지상전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하는 거죠. 근데 레바논 헤즈볼라는 아무리 이란이 도와준다고 해도 역시 멀기 때문에 물건도 가기 힘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레바논을 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당연히 심리적으로 주고,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는 이게 영향이라고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때 사실은 이 질문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수많은 언론에서 이번에 주가 급락이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찍을 때 엔캐리 청산은 사실 오랫동안 누적된 거고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에 누적된 게 되돌려질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숏을 쳐놓은 거를 커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엔화숏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는 일본 주식을 때리는 과정에서 일본이 하루에 13%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절반이 남아서 몇 조 달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졌냐 이거죠. 물론 일본 주식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때 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이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라고 하면 계속 청산되면서 이런 여진이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어떤 분들은 여진이 있을 거라고 주장한 분들도 많았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하루에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누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하루에 13%가 아니라 2%, 3%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빠졌겠죠. 환율도 한 방에 140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갔겠죠. 일본은 어차피 환율이 약할 때, 그러니까 일본 엔화 환율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그냥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저번처럼 급락할 때는 뭔가 통화 쪽에서 뭐 숏을 쳤던 롱을 쳤던 한 사람들이 한 번에 이걸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메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일본 관련해서 FETES님,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그냥 쭉 읽었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달러 원이 떨어질 때 주가가 강한데 일본은 왜 달러 엔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가 2012년에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고 뭐 여러 가지 완화책을 썼거든요. 그때 엔이 80엔, 8천이었습니다. 니케이가. 그게 160엔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약세를 가져가면서 유동성을 풀고 주식을 사주고 이런 과정에서 엔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금리도 매우 낮았잖아요. 금리 낮으면 그 나라 통화 매력이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주식을 띄운 거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엔화가 약세일 때 오히려 주가가 강했던 그런 경험이 사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출이 일본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큰데도 한국은 원화가 강세일 때 오히려 나라가 튼튼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하고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아직도 한 페이지가 넘게 남아서 제가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